인구 감소 대응 전략팀으로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박경철 박사님, 김영현 박사님, 그리고 송민정 연구원과 제가 같이 참여하여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산 부분이 상당히 올해 유난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적 변화도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 관심도 제고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 1월, 2월 과정에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기 전에 저희 연구진에서 부기업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었던 질문이 왜 북유럽인가? 왜 스웨덴과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을 선정해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이 많이 상이하지 않는가? 그런 내용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큰 숙제였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은 다른 서구 국가와 달리 이민 정책보다는 출산과 보육 중심으로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유럽, 프랑스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은 이민에 기반한 인구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한 북유럽은 출산 보육을 중심으로 해서 내국인의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측면, 뭐 이민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을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 목표에서 1.8명, 출산율 1.8명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인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북유럽의 ECEC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보육 중심의 유구 통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도 북유럽이 다른 나라와 좀 차별된 형태의 출산 양육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측면에서 모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역 불균형을 출산율 정책과 연결시켜서 지역 불균형 정책과 출산율 정책을 좀 접목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좀 다른 형태의 시도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북유럽 출산 양육 정책을 검토해서 충남이 벤치마킹 해야 될 새로운 형태의 정책 대안을 출산 지원, 아동 양육 수당, 부모 휴직 휴가, 보육 서비스, 일 가정 양립의 5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시사점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데 살펴보았습니다. 출산 양육 정책은 뭐 내용적으로 아시는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그림이 상당히 재밌는데 북유럽 세계 국가와 우리나라의 출산율입니다. 2000년도에 보면은 1.5명, 1.8명, 뭐 우리가 북유럽 세계 국가보다 출산율이 낮긴 합니다만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0.78명으로 떨어져 버렸고 세계 국가는 여전히 1.5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는 급속하게 떨어진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출산 인구는 인구 증가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소위 북반구 지역에 있는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인구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부분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지 않는 나라는 이민이나 난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측면을 본다면 북유럽 세계 국가는 어떤 형태든지 인구가 유지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계 국가는 인구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면서 출산 양육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급속하게 떨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북유럽 세계 국가의 출산 양육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요 시사점과 특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출산 양육 정책을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이냐, 그 앞에서 벤치마킹 했는 사례를 가지고 중남미 그리고 우리나라가 출산 양육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크게 5가지 측면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는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수단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엄청나게 많은 정책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출산 양육 정책에 관련된 정책이 투입됐느냐, 시행됐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휴직 휴가 제도의 마련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과 가정과 직장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강화가 좀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고용 안정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말과 고용 안정이 상시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 유연한 노동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별적 보완적 출산 양육 정책에서 보편적 신청주의적 출산 양육 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하지만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의 집행 방식을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출산 양육 정책이 설계 집행돼야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연계 협력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5가지 기본 방향 하에서 저희들이 5개 분야 21개의 새로운 형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을 보완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북유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출산 지원 부분의 정책 목표는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불평등 해소와 제도의 보편화라는 관점에서 난임 치료 지원 강화 및 대상 확대,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충남 영유아 양육용품 바우처의 도입, 출산 휴가 및 급여 제도의 확대, 이런 형태로 제안을 했고요. 특히 이제 세계 북유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난임 치료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기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모든 분야가 차별 없이 산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과 휴가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측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차등화된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최대 300만 원까지 좀 확대하고, 또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119와 연계한 임신 출산버스의 시범 운행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지금 출산 휴가 제도가 도입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 공제와 연계시켜서 출산 휴가 부분을 좀 제도적인 부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양육 수당 부분은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의 그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책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수당 부분을 감소하는 어떤 정책 방향을 보인다면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유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는 절대적 금액이 높은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저희들 이번 좀 특이하게 착안했던 점은 뭐냐면, 직장이 있는 부모인 경우는 휴직 휴가에 대한 제도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면, 직장이 없는 경우는 양육 수당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출산 지원을 받거나 출산 지원에 관련된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휴직 휴가를 받는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이 조금 구분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직장에 있는 가족과
직장이 없는 가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도 이 부분 좀 세분화시켜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세부터 7세까지 가정 양육수당을 30만 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 급여는 0세부터 7세까지 지원을 하되 연차별로 그 투입되는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대별 연령별로 좀 차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 2세부터 7세는 10만 원 형태로 조금 그 감소시키는 형태의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이내에 만 18세까지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한부모,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그리고 질병 및 간호를 필요하는 아동을 위한 추가 돌봄 수당 등이 필요하다는 형태입니다.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책 내용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구분하였습니다. 보육 서비스, 부모 휴직 휴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파트는 시간제 휴가 제도라는 관점에서 디자인을 하였고, 대부분의 정책 내용을 숫자로서 그래서 150일 그리고 시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현행 90일의 출산 휴가를 최대 150일까지 확대하고 150일 내에서는 국경 공휴일을 제외하는 부분, 그리고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연간 50시간의 돌봄 휴가, 시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휴가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북유럽 세계 국가는 그 노동조합이 그 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휴직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상징적인 측면에서 스웨덴의 내용을 벤치마킹하여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충남 아빠의 날로 도입해서 반나절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것도 개인 사정에 따라서 1개월 내에서 1회에 아빠의 날 자유롭게 사용하는 형태를 저희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동료 지원금 도입 제도를 도입해서 육아휴직자가 동료 직장인들의 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형태로 동료들이 맡은 업무량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고요. 보육 서비스 부분은 보육 서비스는 다양한 돌봄 체계의 운영 및 돌봄 인력의 지원 확대라는 관점에서 저희들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충남도에서 24년 5월 달에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북유럽 세계 국가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지금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24시간 돌봄 체계에서 돌봄과 급식의 통합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돌봄과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및 의료 지원들을 강조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지금 홍성군을 비롯해서 일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 어울림센터의 운영시간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라는 관점에서 가족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은 있는데 수요자가 이용하고 싶은 시간과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간이 분일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오후 1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시간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영유아 창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유럽 세계국가에서 좀 특이하게 저희들 착안했던 점이 돌봄과 보육 인력에 대해서 체계적인 육성을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관련된 노동 근무 조건들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력수당 지급과 지역대학과 연계된 보육, 돌봄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라이트 사업과 연계시켜서 좀 특성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은 유연한 근무제도 확대 및 가족 가치 인식 제고라는 목표 설정하에서 디자인을 하였고요.
만일 저에게 이 5가지 정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일 가정 양립과 휴직 휴가 제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맞춤형 근로시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앞에서 이야기하는 50시간 돌봄과 연결되어서 같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요.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제도 지급요일 상향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관련해서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년 이후에 국민연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다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최고점의 그 지급 요일을, 그 국민연금의 지급 요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출산 양육 정책을 어떤 형태로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육아 휴직 중에서 국민연금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를 직장이 내주는 형태, 그리고 지급 요일이나 조기 수령이 가능한 형태도 제도적인 변화를 조금 도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 양육 정책, 저희들 제안한 21개의 출산 양육 정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책 수혜자 10분, 그리고 전문가 10분을 통해서 델파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정책 중요도는 최고 4.7에서 최저 3.25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정책 실현 가능성은 최고 4.40에서 최저 2.80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도보다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게 평가되고 있고, 전문가 집단하고 정책 수혜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비모수의 윌콕스 랭크 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 한 3개 정도만 차이가 있고, 18개는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책 수혜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크게 3가지 구분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중요도나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이야기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중요도의 평균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의 평균점을 가지고 사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1유형, 그리고 2유형, 3유형, 4유형으로 구분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유형별로 봤을 때는 1유형, 2유형, 4유형, 3유형 형태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이, 그러면 누가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1유형의 사업은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난임치료 지원 강화 및 대상 확대,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시행, 긴급 돌봄 체계 유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 주체들 조사를 하고 연구진에서 판단한 바로는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유아 양육용품 바우처의 도입, 취약계층 및 다자녀 아동수당 추가 도입, 그리고 가족올림센터 운영시간 확대, 가족가치 제고 캠페인, 만 18세 이하 자녀 동반 무료 입장 확대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형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저 정책을 충남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컨대 보육 및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만 12세 이하의 아동시간 50시간 돌봄 휴가, 출산휴가 및 급여 제도의 확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 출산휴가 150일 확대와 같은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3유형의 사업들은 중요도 하고 필요도 한데 누가 해야 될지, 그리고
당장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형 사업들은 조금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가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양육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고 또 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혜자가 공감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이 반영된 MD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필요가 있고 취업 구조와 그 가족의 특성, 미혼, 기혼, 유자녀, 무자녀 등과 같은 가족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성과주의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출산 양육 정책에서 A 정책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자꾸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에는 A 정책이 좋지만 어떤 집단에서는 A 정책보다 C 정책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양육 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정부, 광역과 기초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해보면 충남형 풀케어 정책에 충남도가 주도하고 있는데 15개 시군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중앙정부 15개 시군의 연계 협력이 강조돼야 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세밀하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번에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점 중에 특이한 점은 출산 양육 정책과 지역 불균형 정책, 지역 균형 정책을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어떻게 보다 차별화된 출산 양육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에 출산 양육 정책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내용적인 측면을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혼 출산이나 입양 그리고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출산 양육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인 내용적 범위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앞에서 제안 드렸던 부분에서 외국인 부분은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한 출산 양육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에서 외국인 부분은 별도로 드리지 않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과제를 준비하면서 출산 양육 정책은 보편적 관점에서 제도화하지만 정책 수혜자 측면에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형태의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